자, 여러분 고개 드시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프로는 이제 5월이 됐죠, 여러분들? 네. 추운 겨울날 여러분들 처음 뵙고 그랬었는데 해도 짧고 날씨도 춥고 그랬었는데 이제 그 5월이 됐습니다. 이제 프로는 5월이. 이 5월도 이제 금방 또 지나가서 좀 있으면 이제 더워지고 이제 그렇게 됐죠. 네. 그래서 5월달, 6월달은 요약집으로 이제 공부하는데 핵심 요약으로 기본서 이제 두꺼운 거 봤을 때보다 처음 공부하는 분들도 아무래도 이제 부담이 좀 적어지고 또 이제 그럴 거예요. 압축하고 이제. 근데 이론도 이제 슬슬 압축이 되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훨씬 더 공부하기 편해질 건데 다만 이제 그 공부를 지금 이제 빡세게 해서 이제 5월달부터는 좀 해서 하셔가지고 요걸 갖다가 이제 암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압축도 해서 정리도 하고 이렇게 이제 하셔야 되겠고요. 기본서는 여러분들이 좀 자세한 부분 이렇게 자세한 압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서는 그래서 자세한 예가 이제 긴 예들이 안 나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참고해서 보시고요. 예고드린 대로 양도속세부터 먼저 봅니다. 74페이지 있죠? 예, 2장 양도속세 보는데 우리 중요한 양도속세를 보기 전에 소득세 총설적인 얘기 몇 가지 좀 보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그 관련 사업소득 그거는 이제 뒤쪽에 그 편제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건 나중에 보기로 하고 일단 양도세 중요한 양도세를 공부하기 전에 우리 소득세 총설 몇 가지 훑어보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순환에 3, 4월까지 안 배운 것들이 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자세히 또 천천히 또 자세히 강의를 할 것이고 또 우리가 계속 기초입문과정부터 계속 반복해서 봤던 것들은 좀 쭉쭉 읽으면서 이렇게 쭉쭉 보면서 지나가겠습니다. 먼저 테마별로 돼 있어요. 번호가 1번, 2번, 3번 이렇게 딱 돼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요약집은 거의 대부분 다 이제 중요한 내용들이죠. 대부분 다 중요한 내용들이고 그래서 특별히 제가 밑줄 거라 이제 기본서처럼 기본서는 뭐 워낙 양이 방대하니까 어디 특별히 밑줄을 거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약집은 특별히 밑줄을 거라 이렇게 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다만 테마별로 제가 별표시를 이제 해드릴 거고요. 별표시 테마별로 해서 3개 하면은 출제 가능성이 굉장히 유력시 되는 거고 2개는 전통적으로 굉장히 또 중요한 또 내용이고 하나 정도는 종합문제에서 나오거나 이렇게 또 기출이 또 최근에 또 몇 번 됐던 이런 것들 자 별표시 하나 하거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1번 테마는 별표시하지 않고 그냥 편하게 한번 읽어보는 거죠. 소득세 총설입니다. 우리 소득세는 자연인 개인의 소득에 과세하죠. 법인의 소득은 뭐가 부과된다? 법인세가 부과되고요. 그 다음에 수익세라는 것도 그냥 말뜻만 알면 돼요. 줄 긋을 필요가 없어요. 자, 수익. 그러니까 실현된 수익, 소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그런 세금이고요. 개인주의 과세합니다. 그래서 소득세는 개인 단위로, 부부도 따로따로 개인 단위로 과세하죠. 그래서 부부소득 합산 과세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은 부부소득 합산하지 않고 개인 단위로 과세한다. 신고납세제도 채택하고 있죠. 그래서 소득세는 우리 같은 납세무자가 세금 계산에서 계산된 세금을 과세주체에게 신고하고 납부하는 그런 세금입니다. 열거주의 과세, 법에 열거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고요. 거기 박스 안에 실질과세 원칙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기초입문과정부터 앞에서 이제 배웠던 건데 여기서는 이제 양도소득세부터 하기 때문에 제가 실질과세 원칙을 여기다 위치했는데 우리 부동산 세법에서 중요한 원칙이죠. 실질과세 원칙을 이해하고 있으면 많은 내용을 우리가 외우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과세 원칙, 귀속의 실질이요. 세금의 귀속을 실질적으로 해라. 그래서 납세무의 실질 귀속 어떤 얘기냐면 실질 소유자하고 명의자가 일치하는 게 일반적인데 일치하지 않을 때 세금은 누구한테 귀속시킨다? 실질 소유자에게, 실질 권리자에게 귀속시킵니다. 명의와 상관없이요. 이게 원칙입니다. 물론 예외도 있어요. 그렇지만 원칙적으로 실질 소유자에게 명의와 상관없이 귀속시켜라. 내용의 실질에서 동그라미 1번 사실주의 과세, 실질주의, 사실주의 이렇게 얘기하는데 중요한 원칙이죠. 자, 등기, 등록, 허가 등과 뭐 한다? 무관하게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주요 부동산 세금들은 다 그렇습니다. 등록면허세만 형식주의 과세하지 나머지는 다 사실주의 과세. 그 다음에 현황부가 원칙 적용되죠. 그래서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무엇에 따라서 사실상 현황에 따라 과세하라 이런 얘기. 그 다음에 그래서 그 예를 한번 보면 오피스텔의 경우 상업용으로 건축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사실상 주거용으로 정하면 이거보다 주택이 됩니다. 그래서 뭐 공부상으로 농지지만 실제 농사 안 짓고 있으면 농지가 아닌 거고요. 그죠? 실질에 의해서 부과합니다. 거래 내용도 실질적으로 보고 부과해라. 배우자 또는 직계존미속 간의 양도, 매매를 한다? 무슨 한 입을 돕고자 하는 새 부모 자식 간의 양도냐? 증여하는 것으로 추정해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원칙적으로. 그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남편이 자다 말고 막 자기 부인 깨워가지고 일어나봐. 경기도 광명시에 있는 아파트 우리가 4억에 샀는데 여기에 8억이 되는데 당시가 특별히 4억 1,000만 원에 팔 건데 살래 고마워 하면서 매매계약서 쓰고 그래봐자, 그죠? 부모 자식 간에 원칙적으로 증여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겉모습은 양도지만 거래 내용을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면 대가관계 인정할 수 없겠죠? 그래서 증여로 추정한다, 이런 것들. 물론 추정이니까 반대 증거 있으면 깨질 수 있죠? 그래서 대가관계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되면 공매나 경매를 통해서 배우자식 김속간에 거래가 있다거나 아니면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해서 취득한다거나 취득자의 소득이 입증되거나 대가관계 같은 등등 있다는 것이 입증될 때는 배우자식 김속간에 양도도 증여 추정 배제되고 뭐로 양도로 보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것들. 자, 이렇게 해서 편하게 한번 보시고요. 02번 과세기간도 편하게 보시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소득세는 어느 때부터 어느 때까지 소득을 과세할 것이냐, 과세 기간이 있는데 원칙적으로 1월 1일부터 매년 1월 1일부터 언제요?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합니다. 그래서 12월 31일이 갖는 의미는 소득세에서 어떤 의미가 있냐 그러면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이 12월 31일 날 1월 1일부터의 소득을 전부 다 합산할 수 있게 되니까 이때 비로소 세금을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소득세는 이때 납세무가 추상조 성립하는 납세무 성립 시기가 된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박스 안에 보니까 납세무자가 소득세 과세기간을 임의로 설정할 수 없죠. 나는 소득세 과세기간을 4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로 할 거다. 이런 거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자, 과세기간 중에 사업을 개시하거나 폐업하는 경우도 동일하다. 즉 3월 달에 사업을 개시하든 9월 달에 폐업을 하든 소득세 과세기간은 원칙적으로 1월 1일부터 언제? 12월 31일까지로 합니다. 자, 75페이지로 보시니까 다만 예외가 있죠. 다만 고자가 사망했다 그러면 1월 1일부터 언제까지? 사망한 날까지 과세기간으로 하고, 고자가 주소고소를 국위로 이전해서 비고자가 될 때는 1월 1일부터 언제? 출국한 날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하는 예외도 있기는 있습니다. 출길 전날 바꾸면 사망일 전날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전날 아니고 사망일까지 또는 출국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까지 편하게 보시고 03번 테마에 이제 처음으로 별표시 하나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요것은 독립한 문제보다는 종합 문제 속에서 질문 한 줄씩 나옵니다. 그래서 03번 테마 납세무자와 납세지 있죠? 요거 봅니다. 별표시 하나 하시고. 왜 소득세 납세무자예요? 자, 본격적으로 보기 전에 자, 요 타임에서 이제 목 운동 한번 하고 스트레칭 한번 하고 보겠습니다. 목 운동부터. 아이고. 반대로 돌리시고. 허리도 좌로, 우로 돌립니다. 자, 기지개도 뒤로 화끈하게 제끼시고, 아이고, 좋습니다. 어깨도 돌리시고, 뭐, 내가 보니까 오늘 역시 오늘 노동절이죠? 오늘 그래가지고, 오늘 차가, 노동절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원래? 근로자의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는, 정확한 명칭은 원래 노동절이 원래. 그래. 근로자는 왠지 이렇게 좀 뭐랄까 좀 어떤 노예 같은 느낌이 들고 그래가지고 원래 노동절이 원래 알았어요. 하여튼 중요하지 않고 원래 국제적으로는 원래 그 통용되는 건 원래 노동절이 원래 메이데이 원래. 근데 어떤간에 하여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거는 아침에 오는데 역시 그 차가 또 좀 덜 막히고 그러더라고요. 차가 좀 덜 막히고. 근데 어떤간에 5월 첫날 이제 수업이 시작되는데 눈빛을 보니까 이제 그 휴일이고 또 뭐 그래서 물론 안 쉬는 분도 있지만 이제 휴일이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눈빛도 여러분들 오늘 5월 첫날이라든지 초롱초롱하고 다른 때 그날과 달라요. 다른 때 수요일과 다르게 오늘 역시 또 2달 만에 한 번씩 돌아오는 그날이어가지고 그런지 걔가 첫날이라 눈빛도 초롱초롱하고 표정도 밝고 그런데 이게 쭉 가야 돼요, 여러분들. 아셨죠? 양도소득세를 5월달에 먼저 하는 이유, 4월달에 이어서 바로 5월달에 먼저 보는 이유는 요맘때 이제 양도소득세를 집중적으로 이제 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것도 있고, 또 그 다음에 또 6월달에 하게 되면은 그냥 분위기가 흐지부지 된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정신이 온전하고 여러분들 마음이 막 새로울 때 양도세를 우리 집중적으로 이제 보게 됩니다. 약 3주에 걸쳐서 또 양도세를 계속 또 보게 되는데, 하여튼 잘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양도세를. 그래서 양도세를 이제 확실하게 이번 시즌에 이제 정리를 해야 돼요. 요번 기간에. 자, 75페이지 3번 별표시 하나 하셨으면 보겠습니다. 소득세 납세무자는 자연인 개인인데 법인격 없는 비법인 사단, 재단, 단체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법인의 소득은 원래 법인세가 부과되지만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단체는 소득세법 규정을 적용하고요. 하여튼 납세무자와 납세지, 그 개인을요, 소득세 납세무자인 개인인데 그 개인을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나눠서 납세무의 범위를 달리하고 있죠. 그래서 거주자다 그러면 의인은 자, 국적이나 외국 영주권 취득 여부 관계없이 우리나라 국내, 항상 소득세에서 국내 그러면 우리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국내 주소가 있거나 주소 없더라도 183일 이상 거주둔 개인을 우리가 거주자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항상 누굴 떠올리라고 했습니까? 가수 싸이, 또 BTS의 종국이 이런 애들 떠올리려고 그랬잖아요. 자, 거주자. 근데 비거주자다 그러면 자, 거주자가 아닌 자니까 우리나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183일 이상 거주 두지 아니한 개인을 우리가 거주자라고 합니다. 그럴 때 과세 대상 소득의 범위가 중요한 거죠. 거주하다 그러면 국내 국외 소득 다 모두 과세하죠. 그래서 과세 범위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무제한 납세 의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뭐 싸이가 뭐 우리나라 국내에서 벌어진 소득뿐만 아니라 해외 나가서 벌어진 소득도, BTS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소득뿐만 아니라 그 멤버들이 다른 나가서 공연에서 벌어진 소득도 다 납세 의무가 있죠. 다만 주의할 것은 단서예요. 국외에 소지하는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무자는요, 그냥 소득세가 아니라 국외에 소지하는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무자는 그냥 거주 안 되고 양도일 현재요, 계속해서 몇 년 이상? 5년 이상 주소고소 둔 거주자만이 납세무 있다는 거. 그래서 3년, 4년 주소고소 둔 자는 국외에 소지하는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무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고요. 꼭 기억해야 되고, 그 다음에 비거주하다 그러면 거주자 아닌 자, 즉 팟카스 마돈나를 떠올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마돈나는요, 자, 우리나라 국내에서 마돈나가 공연을 해서 소득이 발생했다.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강남에 있는 부동산을 팔았다. 그랬을 때 소득세, 납세무가 우리나라 국세청에 마돈나는 납세무가 있다 없다? 있다고 그랬습니다. 국내 소득만 근데 납세무가 있습니다. 그 말은 국내 소득만 납세무 있다는 것은 원초 소득만 납세무가 있는데, 그 말은 마돈나가 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이라든가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부동산 팔았을 때 우리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들? 비거주자는 국외 자산에 대한 납세무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납세지를 보시면 거주자는 집값 가운데서 볼일벌하고 국세는 납세지를 어디로 합니까? 주소지로 합니다. 그래서 주소지 관할 세무서입니다. 주소지 없으면 거소지고요. 그래서 특히 부동산 소재지 아니라는 걸 일단 주의하셔야 됩니다. 거주하다 그러면 주소지 관할 세무서. 그래서 거주자의 양도하는 어떤 부동산을 양도하는데 양도자의 주소지와 양도 물건 소재지가 다를 때 양도세 납세지는 양도 물건 소재지가 아니라 양도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라는 거. 그 다음에 비거주하다 그러면 국내 주소나 거소가 없으니까 주소 거소로 갈 수 없으니까 국내 사업장이 있으면 사업장 수혜지,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주된 국내 사업장 수혜지고, 사업장이 없다 그러면 국내 원천 소득이 발생한 장소를 비거주자 납세지로 하고요. 다만 거기 이어지는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요건 이제 중요한 건 아니고 한 번 정도 알아두시면 돼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과세상 소득 중에서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그런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는 거. 요거 지난 순환에도 살짝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전반에는 말씀드리고 저녁반은 시간 없어서 얘기 안 했었는데, 과세기간 한 번만 제대로 알면 돼요. 요 시점이에요. 과세기간 종료일인데, 요 시점이 과세기간 종료일 전 10년 내, 과세기간 종료일 전 10년 내 기간 동안에 자, 국내 우리나라에 주소 있다 없다 한 그 기간이 5년 이하입니다. 그래서 5년 이하에 요 기간 동안에 5년 이하에 주소나 거소를 둔 외국인 거주자예요. 외국인 거주자. 이 외국인 거주자를 제가 미녀들의 수다라에 나왔던 따루, 자밀라, 에바 이런 사람들로 예를 들었는데, 특히 제가 좋아했던 미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자밀라. 그 다음에 일단 자밀라가 먼저 나와야 돼요. 아셨죠, 여러분들? 자밀라가 먼저 나오고, 우즈베키스탄 출신이었죠? 자밀라. 요즘은 뭐하고 지내는지 모르겠네. 자밀라 일단 1순위고, 그 다음에 2순위가 좋아했던 게 따루였죠? 따루를 왜 좋아했냐면 핀란드 출신이어서 좋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따루는 한국말도 잘하고, 그 다음에 술도 잘 먹고, 보니까 막 말도 잘하고, 진짜 그랬었는데,
좋아했던 이유는, 특히 좋아했던 이유는 핀란드 출신이어서 좋아했다고 그랬죠. 제가 고등학교 때 1학년 때부터 그 핀란드에, 뉴질랜드하고도 펜팔 한 1년 했었고요. 근데 그 3년 내내 했던 것은 그 핀란드 출신의 애하고 그 펜팔을 했었는데, 지금은 뭐 자 그냥 화상 채팅하고 막 이런 시대지만, 그 당시에는 항공우편인데도, 제가 고등학교 때 항공우편인데도 갔다가 다시 오는데 거의 한 달 걸려요. 예. 그래서 제 고등학교 때 유일한 낙이, 하여튼 집에서 제가 밤에 이제 학교에서 집에 올 때 저희 집 대문에 항상 그 우편함 내가 확인하는 게 그 습관이었다고 그랬잖아요. 항상 집에 올 때, 항상 집에 오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우편함 확인하고, 그래서 그 우편물 속에서 그 항공 우편 있잖아요. 그 발견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기분이 진짜 너무 좋았는데, 그때 그 혼자 그 뿌듯한 마음으로 와가지고 그 집에 들어가서 이제 편지 뜯어서 읽어보고 답장 쓰고, 이게 이제 제 유일한 낙이었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학교 졸업하면은 무조건 제가 그 일단 배낭여행으로 핀란드 가고, 그 다음에 얘를 만나고, 그 다음에 얘랑 안 되면 얘 친구들이라도 만나가지고 소개받아가지고, 제가 거기서 그냥 잘하면 거기서 그냥 대학도 다니거나, 아니면 한국 대학 졸업하면 거기서 어떤 잘 어떻게 해가지고, 제가 북유럽의 금발 미녀와 결혼해가지고 북유럽 소도시에서 정착에 살리라, 그게 제 꿈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걔가 보내주는, 지금은 해외여행도 지금 뭐 우리가 자주 가고 그러지만, 그 당시에 자주 그런 거 못 가고 그럴 때, 못 나가고 그런 시절에 걔가 보내주는 그 엽서, 뭐 편지, 사진 막 그런 거 있잖아, 보잖아요. 기념품 이런 거에 그 핀란드 그 환경 좋잖아요. 자연환경. 그 요트, 그 조그만 호수에서 걔 요트 타고 막 그랬던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막 소식 전해주고 사진 보내주고, 그런 거 보면서 무조건 나도 여기 가리라. 그래가지고 제가 꿈을 키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했었는데, 제 인생이 그 하여튼 뒤바뀐 게 왜 그랬다고 그랬습니까? 고3 때 한 여름 지나면서 편지를 보냈는데 답장이 안 와요. 그래가지고 제가 나도 이제 바쁘고 막 정신없이 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다가 이제 지났는데, 나중에 군대에서 초기가 나와가지고 제가 사물함 정리하다가 못 본 편지가 있어가지고 그 편지를 뜯어보니까 그 얘는 얘대로 편지 보냈던 거였죠. 근데 왜 그랬냐면, 저희 어머니가 그 고3이 무슨 연애질이냐 그래가지고, 알지 못하면서 연애질이냐 그래가지고 그 편지를 숨겨놔가지고, 그래가지고 제 인생이 뒤바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쫄병 때 또 그거 보고서 뭐 어떻게 해.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군대 들어갔다 나중에 또 연락해봐야지 했는데, 어떻게 하다가 못하고 지금까지 시간이 흘렀었습니다.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제 부모님이 만약에 그 편지를 숨겨놓지 않았으면, 저는 틀림없이 지금 여기 있지 않고요, 북유럽 어느 소도시에서 금발미녀하고 결혼해가지고 애 낳고 잘 살고 있을 건데, 제가 지금. 진짜예요. 국제 결혼을 꿈꿨었는데, 하여튼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특히 자밀라, 제가 제일 좋아했던 자밀라가 있잖아요. 우즈베키스탄 출신의. 자밀라를 왜 좋아했는지는 또 이런 얘기하면 또 뭐 요즘 같은 경우는 또 뭐 그 성차별이다 그래가지고 제가 말을 하지 않겠는데, 어쨌간에 자밀라 있잖아요. 얘가 우즈베키스탄에서 소득이 발생합니다. 자, 과세기한 종료율 10년 내 5년 이하의 주소곳을 외국인 거잖아요. 근데 원칙적으로 이 국외소득, 우리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근데 이 국외 발생 소득에 대해서는 국내, 우리나라에서 소득이 지급되거나 우리나라로 뭐 송금된 이런 국외 발생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기한 종료율 10년 내 5년 이하의 주소 고소를 둔 외국인 고자에 대해서는 납세 의무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 번만 이렇게 알고 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04번 거주자 및 비거주자 전환식 있잖아요. 이거는 뭐 시험에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어요. 그래서 별 표시 안 해주셔도 되고요. 근데 이게 이제 소득세법 통칙에 있다가 시행령으로 들어온 내용이어가지고 한 번 정도 그냥 종합문제에서 지문 한 줄 나올 수 있으니까 그냥 한 번 정도 편하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전환되는 시기요, 국내 우리나라에 주소를 둔 날이에요. 거주자라는 게 우리나라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183일 이상 거주 둔 개인을 거주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내에 주소가 있다 그러면 주소를 둔 날부터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되고요. 또 2번 법령에 따라 국내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거주자가 되고요. 또 3번 국내에 거주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부터 비거주자는 뭐가 된다? 거주자로 전환됩니다. 거주자가 된다. 그래서 이걸 바꾼다 그러면 한 번 정도 편하게 또 들어보세요. 자, 바꾼다 그러면 국내에 주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된 날부터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전환된다. 들리죠? 주소는 주소를 둔 날부터고. 또는 이거 3번, 동그라미 3번을 바꾼다 그러면 국내에 거소를 둔 날부터 비거주자는 거주자로 전환된다. 그럼 틀리죠? 거소는 둔 기간이 183일이 된 날부터요.
자, 이런 거 한번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거주자가 비거주로 전환되는 경우, 거주자가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해서 출국하는 날에 다음 날부터 비거주는 거주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법령에 따라 국내 주소가 없거나 국외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에 다음 날 비거주가 거주로 전환됩니다. 이걸 바꾼다 그러면 다음 날을 쏙 빼겠죠? 다음 날이 포인트고요. 이렇게 3번 정도, 4번 테마도 역시 별 표시하지 말고 편하게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넘어가시면 76페이지입니다. 76페이지 05번 소득세 납세무의 범위 있죠? 이것도 나오면 종합문제 속에서 지문 한 줄 나오는 그런 정도라 이것도 별 표시는 하시지 않으셔도 되고 한번 편하게 읽고 갑니다. 먼저 공동소유 등의 경우 그래서요. 동그라미 1번 양도수익이 있는 거주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는 경우에 그 지분 비례에 의해서 분배됐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 계산해서 당해 거주자별로 각각 납세금을 집니다. 그래서요. 그 박스 안에 보니까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자산을 공유 합유하거나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 각 거주자가 연대 납세금을 진다 그러면 틀려요. 각각 계산해서 각각 거주자별로 각각 계산해서 당해 거주자별로 각각 납세금을 지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소득세는 개인주의가 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도 이게 몇 년 전에 또 신설된 규정인데 해석상 인정된 것을 법에 명문한 건데요. 공동으로 소유한 자산에 대한 양도소 금액 계산하는 경우에 해당 자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각 거주자가 납세금을 진다. 자, 부부 공동 명의 재산을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계산은 각각 계산해서 각각 납부를 집니다, 여러분.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연대 납세금 없고 각각 계산한다. 이런 것들을 한번 눈여겨보시고요. 상속의 경우도 한번 봅니다. 동그라미 1번이요.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해서 과세하는 경우에 그 상속인이 납세금을 진다. 우리 조세 총론에서 납세의무 소멸 사유에서 납세의무자 사망은 소멸 사유가 아니라고 그랬죠? 세금 안 내고 죽으면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피상속인의 세금 납부 의무는 누구한테로? 상속인에게로 승계돼서 상속인이 그 세금 납부 의무를 진다고 그랬죠? 자, 그런 얘기고. 동그라미 2번입니다. 피상속인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상속인에게 과세할 것은 이를 상속인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어떻게 한다? 구분해서 계산해야 한다. 당연하죠, 여러분들. 피상속인의 세금 납부 의무를 상속인이 납부 의무를 지긴 지지만 자기가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상속인이 납부 의무를 져요. 그런데 그 소득세를 계산할 때 돌아가신 피상속인의 소득금액과 상속인의 소득금액을 왜 합산해요, 여러분들? 소득세는 개인주가 과세하는데 따로따로 과세합니다. 그래서 피상속인의 소득금액과 상속인의 소득금액을 어떻게 한다? 구분해서 계산한다. 합산하여, 포함하여. 그럼 틀려요, 여러분들?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 5번 테마까지는 3번 테마만 별표시 하나에서 종합문제에서 나올 수 있고 알아두시고 납세무의 범위 납세지를 나머지 내용들을 이렇게 한 번 정도 편하게 보고 그냥 가시면 되고 꼭 뭐 막판에도 막 줄 긋고 외우고 그럴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한 번만 읽고 가면 됩니다. 06번 테마 여기부터 이제 중요하고요. 자, 06번 테마 양도소득세 특징 및 소득세 과세 방식인데 작년에는 여기서 이제 지문에 정답 질문 나왔었고요. 6번 테마 별표시 하나만 하고 살짝 또 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거냐면 여러분요. 우리 양도소득세는 여기 보시면 이제 드디어 이제 본격적으로 양도소득세네요. 양도소득세는 우리 시험에서 제일 중요하고 이제 오늘부터 또 본격적으로 양도세를 봅니다. 대선 문제가 출제되고 양도소득세 자 과세 대상에 어떤 것을 양도했을 때 부과가 되는지 또 양도소득세는 양도에 부과하는 세금인데 양도라는 게 어떤 건지 양도의 개념과 유형이요. 자, 여기에 이제 제가 계속 지난 순환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과세 대상과 양도의 개념 유형은 묶어서 한 문제 나올 때도 있고 따로따로 나오기도 하는데 26회 시험 때 나왔고 각각 한 문제씩 27회 안 나왔고 28회 시험 때 제가 무조건 나온다고 그랬고 무조건 나왔고요. 29회 시험 작년에 안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출제 가능성이 높다 낮다? 예? 자, 퐁당퐁당 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잘 여러분들이 또 보셔야 되고요. 양도소득세,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어느 때를 양도 시기로 하고 취득의 시기로 하느냐. 자, 이 양도 또는 취득 시기가 왜 시험에 의미가 있는 거냐면 보유기간, 양도소득세에서는 보유기간 때문에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보유기간 그러면 보유기간은 당해자산 취득일로부터 우리가 양도일까지를 우리가 보유기간이라고 해요. 자, 그럴 때 그때
양도소득세는 몇 년 보유하고 파느냐에 따라서 세금을 한 푼도 안 낼 수도 있고 또 세금이 과세되더라도 보유기한에 따라 다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자, 보유기한 그러면 당해산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를 보유기한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를 취득일로 하고 양도하려냐, 이게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여러분들? 그런데 이 양도 및 취득식이 있잖아요. 요거 근데 시험에서 양도 및 취득식이 요거는 작년에 가끔 나오는 건데 작년에 독립화 문제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또 독립화 문제로 나올 가능성은 낮고 종합 문제 속에서 지문 한 줄 나오거나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난 수능까지는 가장 기본적인 것만 살짝 보고 디테일한 걸 안 봤는데, 오늘은 어떻든 간에 디테일한 걸 이제 이번 수능에 배우긴 배워요. 요약식으로 배우긴 배우는데 작년보다는 기분 빠졌다는 거.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양도소득세 계산 과정이에요. 양도세를 계산하는 계산 과정에 많은 중요한 논점이 있고, 여기서 시험 문제 이제 두세 문제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두세 문제 나오고, 뭐 세 문제까지도 또 세 문제 정도 또 출제되기도 합니다. 또 종합 문제까지 따지면 뭐 여기서 또 집중적으로 문제가 나오고 있고요. 양도소득세가 어렵다 그러면 여기가 어려운 거라고 그랬습니다. 계산 과정. 많은 중요한 논점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세금 계산했으면 내야 되겠죠? 납세지를 어디로 하고, 또 납세 절차, 양도소득세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인데 예정 신고 납부라는 것과 확정 신고 납부라는 게 있다고 그랬습니다. 시험에 매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년 나오고 있고요. 자, 그래서 하다못해 종합문제 속에서라도 매년 나옵니다. 그래서 납세 절차는 또 무조건 나온다.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요. 세금 계산했으면 세금 내야 되고, 또 근데 어떤 경우에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되느냐, 요거 비과세 소득이요. 이것도 시험에 매년 나오는 건 아니지만 거의 매년 나오고, 작년에 나왔지만 올해 또 나올 수 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테마로 양도세 출제가 되고 우리가 공부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양도세 이런 것들을 테마로 해서 출제가 되고 공부합니다. 자, 그럼 교재를 여러분 보시면 76페이지, 요약집 76페이지입니다. 줄을 마구막 긋고 그러지 말고 신중하게, 이 요약집은 시험장 갈 때까지 여러분들 계속 시험장에도 갖고 가야 돼요. 여러분들 시험장에도. 그래서 시험장에도 갖고 가야 되니까 잘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헷갈리고 이런 것들, 중요한 것들 헷갈리는 키워드에다가 여러분들이 또 중요한 키워드에는 하이라이트 표시 다 돼 있어요. 색깔 파란색으로 다 돼 있잖아요. 자, 그래서 잘 여러분 신중하게 하시고요. 그래서 다음에 계속 문제풀이 할 때도 요약집을 계속 참고해서 볼 거고, 요약집을 계속 보고 참고해서 보고, 또 그 다음에 동영 모의고사라든가 마무리 과정 때도 계속 요약집을 참조 페이지를 불러드리면서 갑니다. 그러니까 시험장 당일날도 갖고 와야 되니까 잘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고요. 그죠? 세법 뭐 양도 많지도 않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약집 압축해가지고 그래서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먼저 06번 양도세 특징 및 소득세 과세 방식입니다. 양도소득세는요, 국세고 또 유통과정에서 부과되고 사업성 없이 비경상적 비반복적 양도에 과세합니다. 사업성을 가지고 팔면 뭐고? 사업소득이고, 양도소득은 사업성 없이 파는 게 특징이고, 법에 열거된 자산에 대해서만 과세하니까 열거지 과세하고,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고요. 세율 구조는 비례세율과 누진세율 다 적용됩니다. 그래서 차등 비례세율, 초과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고, 비누죠, 비누, 비례세율, 누진세율 다 적용되고, 또 분할 납부 허용됩니다. 그래서 분할 납부 허용되고, 근데 물납은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폐지됐고요. 그 다음에 소득세 과세 방식이요. 뭐 세분하면 원래 세 가지가 있지만 제가 두 가지만 여기 해놨는데요. 종합과세라는 거, 소득세는 종합소득에 해당되는 소득을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들, 종합소득에 해당되는 소득들을 그 종류에 관계없이 일정 기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단위로 해서 전부 다 어떻게 한다? 합산해서 과세하는 종합과세 방식을 기본으로 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이자 소득도 발생했고, 뭐 근로 소득도 발생하고, 사업 소득도 발생해. 그럼 그런 소득들을 전부 다 어떻게 한다? 합산해서 과세하는 게 종합과세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종합과세 방식에서 파생된 건데 여기는 없지만 분리과세 방식이라는 게 있었죠. 참고적으로 분리과세 방식. 분리과세 방식은 일용직 근로자의 소득 같은 거, 하루에 일당 노가다 뛰어서 일당 받았다, 얼마? 자, 그러면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어떤 친구가 노가다, 소위 말해서 속칭 그 일용직 근로자로 노가다 뛰어가지고 돈 모아가지고 그 당시에 그 배낭여행, 호주로 배낭여행 가더라고요. 저도 그걸 보고서 있잖아요. 나도 굉장히 그 친구가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집에다가 선포했어요. 군대 가기 전에 저도 근 한 달 가까이 저 일을 해가지고 그 땀 흘려 번 돈으로 저도 그 군대 가기 전에 이제 어디 여행을 이제 갔다가 저도 오려고요. 해외여행 가려고 저도 그랬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집에다가 제가
한 달 정도를 일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아는 누나, 그 건설회사 다니는 누나 통해 가지고 거기 이제 어디 가서 방수하는 그런 데였는데 거기 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갔는데 첫날 딱 하고 오니까 있잖아요. 한 달은 너무 무리인 것 같더라고요. 집에서도 다들 글쎄 약값이 더 들 것 같다고 막 다 저 얘기하고 그랬는데 제가 하루 딱 갔다 오니까 진짜 한 달은 너무 무리인 것 같고 그래서 제가 한 20일만 하자 이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이틀째 딱 갔다 오니까요. 20일은 너무 무리고요. 일주일만 하자 이렇게 딱 생각했어요. 그래서 일주일만 버티려고 했는데 5일째 되는 날 도저히 진짜 아이고 못하겠더라고 진짜 못 나오겠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5일째 되는 날 그 아저씨들이 굉장히 잘해주고 그랬었는데 5일째 되는 날 저녁 때 아저씨들하고 소주 한잔 하면서 제가 내일부터는 못 나올 거라고 하면서 제가 했었는데 일용직 근로자 그 일당 받으면은 그 소득을 집하는 사람이 애초에 세금을 떼고 주면 그 받은 일용직 근로자 일당 그 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한다 안 하지 않고 저 분리해서 따로 종결하는 과세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은행에다가 뭐 예금 얼마 해놓으면 그 이자 소득도 일정 액수 이하는 그 따로 분리과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행에서 여러분들한테 이자 소득 지급하면서 그 소득세를 떼고 여러분들이 지급받은 이자 소득은 여러분들의 근로소득이나 다른 사업소득과 합산한다 안 하고 종결하고 또 분리과세 방식 요번에 이제 올해 같으면 2천만 원 이하에 2천만 원 이하의 주택 임대소득 있잖아요. 이 주택 임대소득은 2천만 원 이하의 주택 임대소득은 여기 이제 요거 하나만 거기다가 좀 적어 놓으세요. 그 옆에다가 어디 분리과세에서 2천만 원 이하의 주택 임대소득이야. 등 이렇게 써 놓으시면 됩니다. 2천만 원 이하의 주택 임대소득 등. 자, 우리가 이제 작년까지는 여러분들이 주택 임대에서 발생한 그 소득이 2천만 원 이하다 그러면 작년까지는 뭐였어요? 비과세였습니다. 근데 올해 2019년도 발생한 주택 임대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분리해서 과세합니다. 그래서 약 14% 세율로 해서 소득세를 계산해서 신고 납부하면 그 2천만 원 이하의 그 여러분들이 발생한 소득은 여러분의 다른 근로소득이나 다른 소득과 합산한다 안 한다 하지 않고 종결하는 과세 방식 이겁니다. 그래서 분리과세 2천만 원 이하의 주택 임대소득 등이 그렇다. 이렇게 그냥 살짝 해놓고요. 자, 중요한 것은 동그라미 2번 분류과세 방식이라고 그랬죠? 분류과세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각각 별도로 어떻게 한다? 구분해서 과세하는 방식이고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이 채택하고 있고요. 우리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양도소득이 분류과세합니다. 여러분이 부동산 팔아서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그 양도소득과 여러분의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과 합산해야 하네요? 하지 않죠. 따로 구분해서 과세합니다. 그래서 여기 맨 아래 내용이 시험에 나온 거였죠. 작년에 이거 제 요약집에 작년에도 이거 똑같은 내용이에요. 지금 작년에 여기 6번 요거는 똑같이 있잖아요. 근데 요 맨 마지막 게 작년에 요약집하고 요 내용은 똑같은 건데 요 지금 이 부분들 똑같은 내용인데 똑같이 나왔잖아요. 양도소득에 대한 옳은 고른 문제에서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표준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 표준과 어떻게 한다? 구분해서 과세합니다. 합산하여 포함하여 그럼 틀려요 여러분들. 따로 구분해서 과세하는 방식 이게 분류과세 방식입니다. 맨 마지막 것만 여러분들이 눈에 익혀두면 되고요. 작년에는 저 밑줄이었지만 올해는 작년 시험에 나왔으니까 한 번 정도 또 이렇게 확실하게 알고 가시면 되고요. 그냥 77페이지 07번 테마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별표시요. 큼지막하게 여러분들이 별표시 2개 합니다. 여러분들. 물론 뭐 3개 해도 되는데요. 별표시 큼지막하게 2개 하고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어떤 것을 양도했을 때 양도세 부과가 되느냐. 법에 열거되어 있고 먼저 토지 건물이요. 당연히 토지 건물 대상입니다. 부동산. 근데 그 건물 우리가 왜 건축물이라고 하지 않고 건물이라고 하냐 그러면 지방세에서는 토지 건축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건물이라고 하냐면 자 거기 동그라미 1번 봅니다. 이 양도세 대상이 되는 건물에는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이나 구축물은 포함하는데 건물과 독립한 시설물이나 구축물은 제외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건축물에는 건물뿐만 아니라 건물과 독립한 시설물도 포함되어 있는 개념인데 양도소득세에서는 건물과 독립한 시설물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건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2번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도 대상이 되는데요.
자, 2번부터 이제 디테일하게 정확히 알아두셔야죠. 중요한데. 부동산에 관한 권리요. 자,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도 대상인데, 먼저 부동산 사용 수익, 이용에 관한 권리로서요.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이 대상이 됩니다. 그럴 때 지상권, 전세권은 등기 어떻게 한다? 무관하게 과세한다. 실질과세원칙에 따라서. 그래서 민법과 달리 양도소득세에서, 소득세에서는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등기되지 않아도 자, 과세가 됩니다. 미등기 전세권 대상입니까? 미등기 전세권 대상이에요?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금방 보고서도 뭘 또 아니라고 그래. 자, 미등기 전세권 대상입니다. 미등기 지상권 대상입니다. 예. 그 다음에 용익물권 중에서 지역권은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고, 지역권 아니고. 부동산 임차권은 지상권 전세권과 달리 채권이기 때문에 반드시 얘는 뭐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만 대상이지 미등기 부동산 임차권은 대상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점포임차권이요. 부동산 임차권이 대상이지 부동산에 관한 권리니까 점포임차권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아니라고 그랬죠. 얘는 기타 소득세 대상이라고 그랬습니다. 당구장 운영하는 임차인이 당구다이, 당구공, 당구규태, 커피자판기, 컴퓨터 이런 시설과 단골 손님을 권리금 받고 다른 임차인한테 넘길 때 제가 열거한 것에 부동산에 관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 이런 것들은 대상이 아니, 점포임차권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업권, 광업권은 취득세 대상은 되는데 양도소득세 대상 아닙니다. 어업권, 광업권, 저작권, 상표권, 출판권, 특허권 등 일체 무채 대상권은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대상인 거 아닌 거에서 이런 아닌 것들 꼭 여러분들이 인 것과 아닌 걸 구별하시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에 보니까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요. 여러분들이 기본수 강의할 때 다 필기하고 그랬던 거 여기 다 자, 정리가 다 돼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여러분들? 양가로 2번입니다. 하여튼 제 요약집을 그 작년 시험에도 28회 시험 보면은 29회 시험, 작년 29회 시험도 그렇고 보면은 그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제 카페 보면 어떤 수강생, 고득점한 수강생들 분들 이런 얘기를 해요. 그 합격 후기에 보면 카페에 보면 요약집에서 벗어난 게 없다, 막 이런 식으로 합니다. 교수님 시험 이번에 봤는데 요약집에서 벗어난 게 없어요. 역시 막 요약집이 최고예요. 그러면서 막 강추한다 그러면서 막 다른 곳에서 막 이렇게 강추하고 막 그 이렇게 요약집 이렇게 하면은 막 그 제 요약집 강추, 요약집만 보면 된다 하면서 막 강추 막 이렇게 나가거든요. 근데 사실은 보면 모든 지문이 그 시험에 나왔던 모든 지문이 요약집에 다 들어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죠? 아니 그렇지 당연히. 그러면 기본수 해야 되지. 이 요약집에 모든 지문이 다 들어있을 수는 없지. 근데 정답 맞추는 데는 정답에 해당되는 것들은 요약집 내용을 알고 요약집에서 벗어난 게 없단 말이죠, 여러분들. 그런 얘기지. 그러니까 지문 5개가 다 저기 한 게 아니라 몇 문제는 요 요약집에 없는 내용 또는 몇 문제 중에서 지문 몇 개씩은 이제 몇 개는 제가 강의하지 않은 내용이 시험 지문에 깔려 나와요. 그런데 당황하지 말고 문제 잘 보면은 답 고르는 거는 다 배운 곳에서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 자, 그러니까 그런 것만 여러분 속아넘어 보지 않으면은 그러면 다 요약집에서 벗어나지 않고 다 여러분들 고득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꼭 만점 맞아야 되는 거 아니죠, 여러분들 세법. 이 가운데 이제 저의 자랑이 되실 분이 틀림없이 이제 올해 특히 여기서 나올 건데 올해 세법을 충실히 수업을 듣는 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제가 보니까 올해 이제 만점 맞는 사람 나올 거예요, 이 가운데. 근데 작년에도 광명에서 만점 맞은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만점자가 나오긴 나올 건데 올해도 진짜 올해 작년보다 더 많이 나올 거예요. 아무리 시험 문제 어렵게 나와도. 근데 나올 건데 다만 그 만점자들이 모든 지문 다 세법 압축해서 나오고 세법은 또 종합 문제로 이렇게 해서 골고루 섞어서 막 나오고 이렇게 할 때 다 완벽하게 다 들어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지만 배운 내용에서 못 보던 것들을 잘 걸러내고서 답을 골라내면 만점 맞는 거고요. 아셨죠, 여러분들? 네, 실수하지 않고. 자, 좋습니다. 양가로 2번을 봅니다, 여러분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요. 부동산의 취득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상태를 말하는데요. 동그라미 1번에요. 건물이 완성되는 때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있죠?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건물이 완성되는 때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 얘도 알아두셔야죠. 아파트 당첨권이나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 같은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은 갖고 있으면 본계약 체결해서 아파트 완공되면 그 건물과 그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들. 얘까지 정확히 알아두셔야 되고요. 동그라미 2번 지자체나 한국토지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또 못 바꿨네. 한국토지주택공사
발행하는 또는 토지 상환 채권, 주택 상환 사채 또는 주택 상환 채권이요. 주택 상환 사채 또는 주택 상환 채권이라고도 하죠. 주택 상환 채권 또는 토지 상환 채권. 한국토지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저기 소득세법 기본 통치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안 바뀌어가지고 토지주택공사인데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 뭐 중요하지 않아요. 발행 기간은 중요하지 않고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행하는 자 토지 상환 채권, 주택 상환 채권 또는 사채요. 주택 상환 채권. 상환이란 말 들어있는 이 채권은 나중에 상환에 들어있는 말 들어있는 채권은 나중에 토지주택으로 바꿔주죠. 그러니까 양도세 대상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니까. 근데 그 옆에다가 여러분요, 국민주택 채권 같은 것은 백날 갖고 있어도, 국민주택 채권 같은 것은 백날 갖고 있어도 국민주택으로 바꿔준다, 안 바꿔준다? 안 바꿔준다고 그랬습니다. 국민주택 채권 같은 것은 백날 갖고 있어도 안 바꿔준다. 자, 그러니까, 그 옆에다가 여기 X를 해야지 참. 국민주택 채권 같은 것은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 그 옆에다가 X 해 놓으시고요. 자, 토지 상환채권, 주택 상환채권은 나중에 토지주택으로 바꿔주니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되고요. 동그라미 3번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도 대상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떤 주부수강생이 얘기 드렸어요. 이론 강의 때. 어떤 주부수강생이 시동생 명의로 아파트 분양계약 체결하고요. 근데 잔금 치르기 전인데요. 계약금 치르고 잔금 치르기 전인데 자, 요때 애들 아빠 명의로 명의를 바꾸려고 하는데 어떤 세금이 문제될 수 있나요? 근데 양도소득세가 실제 과세되느냐 안 되느냐는 변론을 하고 어떤 세금이 문제될 수 있냐 그러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명의가 바뀌면 이 갑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했다고 본다고 했습니다. 그랬죠?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어요. 왜 계약금을 우리가 치릅니까? 자, 계약금을 치른 자가 치르지 않은 자보다 우선적으로 그 계약을 완성시켜서 가지고 나중에 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지위, 권리를 갖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치르는 거죠. 그래서 그 갑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했다고 본다고 그랬습니다. 이때 양도소득세는 참고적으로 뭐 취득가격은 이때까지 계약금, 중도금 들어간 게 있으면 이것을 취득가격으로 하고 양도가격은 여기다가 만약에 이 사람이 프리미엄 얹어서 피 얹어서 팔았다 그러면 이 프리미엄 상당액에 대해서 양도세 부과되는 거라고 그랬죠? 자, 그런 얘기. 자,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 눈에 익혀두고요. 정확히 부동산에 관한 권리들, 이용에 관한 권리들,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얘네들, 자, 1, 2, 3번 얘를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되고요. 3번 기타 자산도 역시 또 중요하죠. 양가로 1번에 보니까요. 특정 시설물 이용 및 회원권이요. 자, 명칭 불문하고 남보다 배타적 우월적 지위에서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 회원권은 다 대상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그 예도 알아주셔야 돼요. 골프 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헬스클럽 회원권 같은 이런 것들. 자, 제가 기초입문과정부터 물어봤던 거. 여러분 동네에 있는 헬스클럽 회원권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된다고 그랬습니다. 명칭 불문하고 거래가 안 된다는 것 뿐이지. 그죠? 명칭 불문하고 대상이 된다. 근데 가로 안에 회원권적 성격이 내포된 주식 포함. 28회 시험 때 지문에도 나왔었지만 이 주식을 보유함으로 인해서 회원들이 누릴 수 있는 지위를 누리게 될 때 이런 주식도 어떻게 한다? 포함해서 대상이 됩니다. 제 친구가 골프장 법인의 대표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뻥으로 그렇다고 하면서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골프장 법인의 주식을 인수할 생각이 없냐? 나한테 오더니 그러길래 좋다. 내가 니네 골프장 법인의 주식을 갖고 있는 동안만큼은 회원들이 누릴 수 있는 지위를 나도 똑같이 누리게 해줘라. 그럴 때 주식은 주주 회원권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주식은 회원권적 성격이 들어있는 주식은 대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사업용 고정자산. 자,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이에요. 그래서 영업권, 이거 반드시 영업권은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해야 되는데 시험에서는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토지와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이렇게 시험에 깔려 나와요. 자, 그래서 또 이런 것들 대상이 된다. 또 화살표 보니까요.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않았으나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돼서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 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해서 이런 것도 대상이 되고요. 영업권. 그 다음에 박스 안에 보니까 영업권은 반드시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해야지 사업용 고정자산과 분리되어 영업권만 양도할 때는
기타 소득세 대상이지 양도세 소득세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영어권 나오면 반드시 사업용 고정상, 토지나 건물이나 부동산에 관한 걸 이런 거 함께 냈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타 자산에는 기타 자산은 기타 몽땅 싸그리다가 아니라 네 가지가 있었다고 그랬죠. 기타 자산 글자 그대로 네 가지가 있는데 양가로 1번과 2번이 중요하고 양가로 3번과 4번은 중요하진 않지만 한번 보라고 그랬습니다. 특정한 법인 주식이 있는데요. 요건이 잘 보셔야 돼요. 요건이 50, 50, 3년 내 50이에요. 자, 첫 번째 50%는 어떤 거냐면 듣기만 하세요. 첫 번째 50% 요건은 뭐냐면 특정한 법인 주식 요건, 기타 자산이 되려면 첫 번째 요건은 뭐냐면 50%예요. 이 법인의 전체 자산 총가액 중에서 있죠. 부동산 등이 차지하는 비율이 부동산이나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차지하는 비율이 50%를 넘어요. 부동산 많이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네요. 이런 법인에 있어서 주주 1인과 기타 친족관계 등 특수관계 주식을 합쳤더니 전체에서 50% 넘게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요. 주식 많이 갖고 있는 주주들이네. 자, 이런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주식을 여러 번에 걸쳐서 양도했을 때 3년 내 50% 넘게 양도될 때 그 주식은 어떻게 한다? 대상이 됩니다. 기타 자산으로서. 그래서 50, 50, 3년 내 50이요. 리듬을 타면서. 양가로 4번 특수업종 영위하는 어떤 특수업종이냐면 골프장, 휴양 콘도, 그 다음에 스키장, 골프장, 휴양 콘도 같은 콘도미니엄, 콘도, 그 다음에 스키장, 골프장 같은 것을 영위하는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의 주식인데 얼마나 부동산을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냐? 이 법인의 전체 자산 총가액 중에서 부동산이나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차지한 비율이 80% 넘어요. 근데 스키장 법인이나 골프장 법인에서 자산 가액 중에서 부동산 빼면 뭐 있겠습니까? 그런 법인은? 그러니까 이런 법인이요. 특수업종 영역에는 부동산 과다 법인의 주식. 하여튼 부동산 등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넘는 이런 법인에서는 특정 법인 주식과 달리 단 한 주만 매각하더라도 대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잘 보셔야죠. 기타 자산으로서 양도세 대상이 되는 주식 두 가지는 50, 50, 3년 내 50, 80% 요게 중요해. 단 한 주. 아시죠, 여러분들? 다 이렇게 해서. 꼭 안 창피하다고 그냥 안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 해야지 나중에 시험장에서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제 음성이 들리고 제가 함께함을 느끼고 아무리 뭐 머리가 무겁고 그런 상태에서도 이게 툭툭 튀어나오고 그런다고 했잖아요. 다 같이요. 기타 자산으로서 크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시험에서 이 요건을 바꿔서는 안 나와요. 그냥 여러분이 봤을 때 이게 혹시 나오면 기타 자산으로서 양도세 대상이 된다만 아시면 돼요. 자, 다 같이요. 어떻게 외운다? 두 가지. 50, 50, 3년 내에 50, 80% 단 한 주. 이걸 해야 한다니까. 단 한 주. 진짜. 아유, 진짜. 여러분들. 78페이지 넘어갑니다. 4번에 보니까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이요.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이요. 기타 자산에 해당하는 주식을 제외하고요. 금방 봤던 기타 자산에 해당하는 50, 50, 3년 내 50, 80% 단한주 얘네들을 제외하고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이요. 주권 비상장 법인 주식은요. 무조건 대상이 됩니다. 대주주가 양도하든 소액주주가 양도하든 주권 비상장 법인 주식 무조건 대상이 되고 주권 상장 법인 주식은요. 원적으로 대상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주식 거래할 때 여러분 양도세 안 내잖아요. 자, 여러분은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내는 거지. 자, 그랬을 때 원칙 대상 아닌데 예외적으로만 주권 상장 법인 주식은 대상이 됩니다. 대주주가 양도하거나 또는 뭐 할 때 장외 거래할 때 증권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않은 양도. 그래서 대주주가 양도하면 무조건 대상이 돼요. 대주가 아니고 소액주가 양도하더라도 장외 거래했을 때는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스 안에 뒷박스 안에 소액주주가 증권시장을 통해서 양도하는 주권 상장 법인 주식은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자, 파생상품은요. 금융상품에 대한 건데 파생상품이요. 자세한 거는 뭐 모르셔도 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 등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 그래서 이자 소득 및 배당 소득에 따른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 이익은 제외한다 되어 있고 동그라미 1번부터 4번까지 파생상품 대상이 되는 파생상품의 종류가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이게 올해 2019년 2월달 개정 내용인데 글쎄 뭐 이거 자세하게 이런 걸 물어볼 가능성은 한 번도 없고 지금 물어본 적 없고 또 몇 년 전에 파생 상품이 대상이 됐지만 자세하게 물어본 적 없고 나올 가능성도 낮아요. 참고적으로 읽어보시면 됩니다. 하여튼 파생 상품도 양도소득세 대상이 된다더라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79페이지 08번 양도의 개념 및 유형인데요. 별표 3개 합니다. 별표 3개 하시고 출제 된다고 생각하시고 별표 3개 하시고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여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